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자폭 무인기 등으로 구성된 약 111억 달러, 우리 돈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단일 무기 패키지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과 궤를 같이 합니다. NSS는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중국 견제를 명확히 하며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도련선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총 8건의 계약으로 구성된 이번 무기 판매에 하이마스 82대, 에이테크스 420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공격용 자폭 드론 알티우스 700M과 600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무기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전력과 동일한 체계로 실전 검증을 거친 장비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부품 판매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의 무기 현대화와 신뢰 가능한 방어 역량 유지가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대만 해협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발빠르게 호응했습니다. 미 상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법을 통과시키며 대만에 최대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고 내년 3월 이전 미 대만 공동 무인체계 개발 프로그램 착수를 권고했습니다. 대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의 결정이 대만 해협 충돌 억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감사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무기 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이어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돕는다면 결국 스스로 불에 탈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로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 관저의 핵심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안보라인 책임자가 핵무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장은 그동안 일본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어 온 비핵 3원칙 중 핵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개정을 넘어 아예 핵무기를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라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즉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그가 던진 의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방어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일본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를 표방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과거 1999년 니시무라 신고 당시 방위청 정무차관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경질된 전례가 있을 만큼 일본 내에서도 금기시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간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당장 공식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NPT 체제와 비핵 3원칙이라는 제도적 장애물을 인식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미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의 입에서 나온 핵 보유로는 일본의 안보 정책이 급격히 우클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이미 잠재적 핵 보유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확보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47,00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은 유사시 6천여 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가 미국의 전 세계적인 확장 억제 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이러한 일본의 야심의 명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가 130발을 넘어 향후 200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일본마저 핵 무장에 나선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어 일본까지 핵을 손에 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유일한 비핵 국가로 남아 심각한 전략적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군사적 수단으로라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스 통신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확대 회의에서 유럽을 지칭해 러시아의 붕괴를 잔치처럼 즐기려 했던 새끼 돼지들이라고 표현하며 소련 붕괴 직후 우리는 문명화된 유럽 국가들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늘날 그곳에는 문명은 없고 완전한 타락만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끼 돼지라는 표현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주 사용해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현재의 정치 엘리트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된다면 언젠가는 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며 유럽의 정치 엘리트가 교체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대화를 진행 중이고 유럽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과 관련해 외교를 통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싶지만 상대와 그 배후 세력이 실질적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무기 지원과 정보 공유, 고문과 용병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전투력을 유지하며 자신감 있는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방식 훈련을 받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부대까지 격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에 따라 파견됐고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감하게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특별 군사작전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공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겨울을 맞은 가자지구가 태풍 바이런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내무부는 12월 12일 악천후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 등지에서는 강풍과 폭우에 임시 거처인 텐트가 붕괴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텐트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9세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칸 유니스에서는 폭우로 텐트가 휩쓸린 뒤 생후 8개월 영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강풍과 폭우는 이미 전쟁으로 파괴된 환경 위에 또 다른 재난을 덮쳤습니다. 폭격 피해를 입은 건물 13채가 추가로 붕괴됐고 2만 7천 개가 넘는 텐트가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과 가자지구 당국은 현재 150만 명의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최소 30만 개의 텐트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텐트 대부분은 비닐과 낡은 방수포로 만든 임시 구조물에 불과해 폭우와 한파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폭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홍수는 음식과 연료를 한꺼번에 쓸어가 버렸고 대피할 장소조차 없는 주민들은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건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 이후 2달이 넘도록 충분한 구호품 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목재와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홍수 대응에 필수적인 물자도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제한 없는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많은 어린이들이 젖은 옷과 맨발 상태로 추위에 노출돼 있으며 오수 범람으로 수인성 질병과 설사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과 피란, 상실로 이미 지쳐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번 태풍은 또 하나의 생존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은 지 20일 만에 휴전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회담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27일 양국 국방부 장관 공동 성명을 내고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양상은 2025년 7월과 11월에 이어진 산발적인 교전 끝에 결국 12월 들어 캄보디아 육군의 중화기 공격과 태국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해지며 상황은 최악으로 번졌었습니다. 현재 국경 인근 주민 40만여 명이 피란길에 올랐으며 접경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같은 비극의 뿌리는 9세기 크메르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적 갈등에 있습니다. 과거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하던 크메르 제국이 태국의 전신인 아유타야 왕국의 침공으로 쇠락하며 영토가 분할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은 1907년 프랑스 식민당국이 그은 국경선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도상 오류를 범하며 힌두교 사원인 프레야 비헤아르를 캄보디아 영토로 편입시켰고 태국은 뒤늦게 이를 인지했으나 시료 지배를 이어가며 분쟁의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역사적 시료 지배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하며 대치해왔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 사원은 자존심이자 성지이며 태국 입장에서는 지도상의 실수로 빼앗긴 영토를 복원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셈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만 놓고 보면 태국은 캄보디아를 압도합니다. 경제 규모와 국방력, 인구 면에서 중견국인 태국과 약소국인 캄보디아의 격차는 확연하며 특히 공군 전력은 비교조차 힘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는 국제법과 국제 여론, 그리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 등 외교적 사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강대국으로서의 국력을 10분 활용해 1대1 직접談判을 선호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인 KGB의 존재입니다. 캄보디아 측은 최근 태국 공군이 한국산 GPS 정밀 유도 폭탄인 KGB를 장착한 전투기를 투입해 자국 실권자 부자를 암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산 무기가 분쟁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KGB는 일반 폭탄에 정밀 유도 키트와 접이식 날개를 장착해 스마트 폭탄으로 변신시키는 무기 체계입니다. 최대 10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와 한국산 무기 체계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진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